1993년 6월의 어느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낡은 목조 숙소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어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침대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성의 유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어 있었지만 손목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은빛 팔찌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손으로 새긴 듯 작고 고른 한글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박수님. 그 이름은 6년 전 경기도 수원에서 홀연히 사라진 42세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1987년 봄, 박수님 씨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출이라 생각했고 경찰 역시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이역만리 동남아시아의 타국당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그녀의 모습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1987년 그 봄날 수원의 붉은 벽돌 2층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녀를 그 먼 이국 땅까지 데려갔으며 왜 그녀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던 걸까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수원 박수님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7년 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골목 안쪽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양옥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핀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던 그 골목에서 박수님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탄 아궁이 위에 무쇠솥을 올리고 쌀을 씻는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릴 만큼 그녀의 하루는 고요하고도 반복적이었습니다. 박수님 씨는 1945년 전라북도 남원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이쁜 손 수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22살 되던 해 중매로 수원 토박이 사업가 최경수 씨와 혼인하여 고향을 떠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장정분 씨와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아들의 결혼 상대로 수원 토박이 집안의 딸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서운함을 며느리에게 조금씩 돌려주었습니다. 밥상 차림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핀잔, 제사상에 올린 나물이 짜다는 꾸지람, 이웃 며느리와 은근히 비교하는 말들이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박수님 씨는 그때마다 입술을 앙다물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성이 많다고 했지만 정작 그녀의 눈 속에는 말 못할 피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 씨는 매달 음력 초하루가 되면 박수님 씨를 데리고 집 근처 암제에 올라가 불공을 드렸고 그 길 내내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불임이라는 사실은 이 집에서 공공연한 수치였고 그 수치는 오롯이 박수님 씨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최경수 씨는 아내를 두둔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저녁마다 소주잔을 기울였고 아내의 눈물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수님 씨에게는 한 가지 낙이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작은 포목점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손수 자리를 잡아 운영하기 시작한 이 포목점은 수원 일대에서 손꼽히는 가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진 그녀가 직접 고른 옷감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는 수님 씨 가게에 가면 눈이 즐겁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포목점 안에서만큼은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남편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박수님이었습니다. 그 작은 가게가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초봄 그 가게를 둘러싼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씨는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인 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987년 봄이 깊어지던 무렵 박수님 씨의 포목점에는 새로운 얼굴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최경수 씨의 먼 친척뻘 되는 사내 류재민이었습니다. 나이는 박수님 씨보다 3살 아래인 39살이었고 경기도 안양에서 직물 도매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옷감 납품 거래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가게를 찾아왔고 박수님 씨도 별 의심 없이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류재민은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거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화제가 옷감의 질에서 직물산업 전반으로 넓어졌고 그럴 때마다 박수님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류재민이 단순한 거래처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을에 나타나 박수님 씨를 근처 설렁탕집으로 데려갔고 남편이 알면 어떻겠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 이웃 주민 오점례 씨는 훗날 수사 기록에 이런 진술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가게 앞에서 그 남자가 수님 씨 손을 잡는 걸 똑똑히 봤어요. 수님 씨가 뿌리치긴 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 그냥 무섭다는 얼굴이었어요. 한편 남편 최경수 씨는 이 무렵 포목점의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금 신고 준비였지만 이웃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최경수 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수익을 한 번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포목점은 오롯이 박수님 씨의 영역이었고 최경수 씨는 자신의 건축자재 유통사업으로 집안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1987년 초봄 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래 건설사가 부도를 내면서 수금하지 못한 외상값이 1,500만 원에 달했고 은행이자는 매달 밀려 쌓이고 있었습니다. 최경수 씨의 눈이 아내의 포목점으로 향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최경수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부엌에 들어서더니 박수님 씨에게 통장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박수님 씨가 가게 통장은 가게 운영에만 쓰는 돈이라며 거절하자 최경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집에서 네가 번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내가 차려준 가게잖아. 이웃집 담벼락 너머로 부부의 다툼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수님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 어귀의 평상에 홀로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장정분 씨는 이 갈등 속에서 철저히 아들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가게를 남편 명의로 바꾸는 것이 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박수님 씨가 입술을 깨물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했을 때 장정분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어디 있어. 집안이 기우는데 며느리가 나 몰라라 하면 되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류재민과의 관계, 남편의 사업 실패, 시어머니의 압박. 세 갈래의 균열은 1987년 봄 내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가장 깊어진 어느 날 밤, 박수님 씨는 생애 마지막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1987년 4월 13일 화요일, 수원의 아침은 유독 차가웠습니다. 봄이라 하기엔 이른 새벽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졌고 개나리꽃 위로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님 씨는 그날도 6시가 차에 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잠시 서 있다가 그대로 방으로 돌아갔고 아침 밥상은 그날 처음으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살던 이춘자 씨는 그날 아침의 풍경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 씨는 훗날 재수사 과정에서 수원 팔달경찰서 강력팀 윤서진 경위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수님 씨가 대문 밖에 나와서 골목 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눈이 빨개가지고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뭔가 단단히 맘먹은 사람 얼굴이었어요. 오전 10시경 박수님 씨는 포목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손님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 2-3명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고 가게 안에서 박수님 씨가 혼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장부 형식의 노란 공책이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가게를 수색했을 때 그 공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미리 가져갔는지 아니면 박수님 씨 스스로 치워버린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류재민이 포목점에 나타났습니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은편 문방구를 운영하던
박재술 씨였습니다. 박재술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서 수님 씨 앞에 내밀었어요. 수님 씨가 고개를 젓더니 일어서려 했는데 그 남자가 팔을 잡고 다시 앉히는 걸 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들어가려다가 말았어요. 지금도 그게 후회돼요. 류재민이 가게를 떠난 건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박수님 씨는 그 뒤로 1시간가량 혼자 가게 안에 있었고 오후 4시 무렵 가게 문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2층 집 안에서는 남편 최경수 씨와 박수님 씨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웃 이춘자 씨는 부엌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골목 안쪽에서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시동 소리를 내며 서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인근 주민 아들 정호균 씨는 훗날 그 트럭이 류재민의 것과 비슷한 짙은 녹색 봉고 트럭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럭은 30분가량 골목 어귀에 서 있다가 소등한 채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박수님 씨는 다시는 그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목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벼락의 개나리는 여전히 노랗게 피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씨의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손가방 하나, 그리고 서랍 속에 넣어두던 비상금 봉투가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경수 씨는 아내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87년 4월 15일째 날, 남편 최경수 씨가 수원 8달 경찰서를 찾아간 것은 박수님 씨가 사라진 지 꼬박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신고 접수를 담당한 것은 당시 지구대 소속 박태호 순경이었습니다. 최경수 씨는 아내가 며칠 전부터 가출 조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았고 아내가 가끔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태호 순경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진술서를 받아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수사는 그것으로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판단은 단순했습니다. 옷가지와 손가방과 비상금이 함께 사라졌으니 자발적 가출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임으로 인한 고부 갈등, 경제적 압박, 부부 불화. 3가지가 겹친 가정주부의 가출은 그 시절 경찰서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순경은 진술서 상단에 가출 의심, 추가 수사 필요 없음이라고 적었고 서류는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님 씨의 실종은 그렇게 사건이 되지 못한 차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최경수 씨의 행동은 가출을 걱정하는 남편의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최경수 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달구 외곽의 한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세차장 직원이었던 임창복 씨는 훗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봉고 트럭 한 대가 왔는데 짐칸 한쪽을 특히 꼼꼼하게 닦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솔로 박박 문질러 달라고요. 사람이 좀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임창복 씨가 세차를 마친 뒤 건네받은 트럭의 번호판이 훗날 재수사 과정에서 류재민 소유의 짙은 녹색 봉고 트럭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최경수 씨는 그 뒤 며칠에 걸쳐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박수님 씨의 옷장을 비웠고 포목점 열쇠를 가져다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가게 안에 남아있던 옷감 재고는 류재민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내를 더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최경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발로 나간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찾아봤자 또 도망갈 사람인데. 그 말투는 걱정보다는 체념에 가까웠고 체념보다는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 장정분 씨는 며느리가 사라진 첫날 밤 아들 방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장정분 씨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훗날 재수사 형사에게 털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장작 타는 냄새가 아니라 옷감 같은 게 타는 냄새요. 근데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정분 씨의 그 침묵은 이후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수님 씨의 남원 친정에는 아무런 연락도 가지 않았습니다. 최경수 씨는 처갓집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실제로 박수님 씨의 오빠 박성태 씨가 여동생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박성태 씨가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출인으로 등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87년의 봄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름으로 넘어갔습니다. 1987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박수님 씨가 사라진 골목의 개나리는 잎을 떨구었고 담벼락 위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골목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처음 한두 달은 수군거렸지만 겨울이 오자 제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수님 씨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최경수 씨의 삶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포목점 자리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고 최경수 씨는 그 권리금으로 사업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류재민과의 거래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물도매업에서 나아가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자재를 묶어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1990년대 초 수도권 건설 붐을 타고 제법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경수 씨는 1989년 팔달구에 양옥집을 팔고 영통 신도시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붉은 벽돌집은 곧 헐렸고 그 자리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1990년 봄 최경수 씨는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류재민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고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박수님 씨와의 혼인 기간 내내 끝내 이루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최경수 씨는 아들이 태어난 날 류재민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최경수 씨가 했다는 말이 훗날 류재민의 진술에 등장합니다. 이제 다 잊어버리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류재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주잔만 비웠다고 했습니다. 한편 남원의 박성태 씨는 달랐습니다. 여동생이 사라진 뒤 그는 해마다 수원 팔달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새로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갔고 그 다음 몇 년은 그냥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해마다 바뀌었고 서류는 해마다 캐비닛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박성태 씨는 1992년 경찰서를 찾아갔다가 처음 담당했던 박태호 순경이 이미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니 서류를 다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태 씨는 그날 경찰서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박수님 씨의 어머니는 19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박성태 씨는 훗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수님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실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박수님 씨가 이미 이국 땅의 낡은 숙소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다는 것을 그때 박성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1987년에서 1993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최경수 씨는 새 가정을 꾸렸고 류재민은 사업을 키웠으며 수원의 그 골목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수님 씨의 이름은 가출인 명부 어딘가에 흐릿하게 남아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서류 더미 속에서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캄보디아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문이 필요했습니다. 1993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수원 팔달 경찰서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발견된 한국인 여성 유골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골 곁에서 발견된 은빛 팔찌에 새겨진 이름 박수님, 그리고 소지품 중에서 나온 낡은 주민등록증 사본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가출인 명부를 뒤진 끝에 1987년 접수된 박수님 씨의 서류를 찾아냈을 때 경찰서 안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술렁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가출인. 서류는 다시 캐비닛으로 들어갔고 사건은 또 한 번 조용히 덮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류재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류재민의 지인이 우연히 형사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 내용을 류재민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박수님 씨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들은 날 밤
류재민은 혼자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함께 있던 부하 직원 강동철 씨는 훗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이상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자꾸 혼잣말을 했는데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은 똑똑히 들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왜? 딱 그 말이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류재민의 일상에는 그 무렵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기도 안양의 창고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장독대가 하나 있었는데 류재민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장독대를 옮기거나 치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리모델링할 때도 장독대 주변만은 손대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이 된장이나 간장을 담가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독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텅 빈 항아리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류재민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그 자리에 들러 주변을 쓸고 항아리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다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징후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류재민은 1995년 무렵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거실로 나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 신명희 씨는 처음에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거실에 나왔다가 남편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신명희 씨는 훗날 수원 팔달경찰서 강력팀 윤서진 경위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하지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벌떡 일어나더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최경수 씨 역시 평온해 보이는 겉모습 뒤로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7년 무렵부터 주변의 권유로 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중년 사업가의 사회 참여처럼 보였지만 정작 봉사를 함께 다니던 지인 황인석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최경수 씨가 입구에서 발길을 멈추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오늘은 몸이 안 좋다, 다음에 오겠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맨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했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난날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는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1993년 캄보디아에서 날아온 공문 한 장이 다시 세상의 비달에 꺼내놓기 전까지 20년 가까이 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2006년 봄, 경기도 안양시 만왕호의 낡은 공업지대에 재개발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도엔 창고 건물들이 하나둘 포클레인 앞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철거 작업 사흘째 되던 날 오전, 포클레인 기사 조현덕 씨가 굉음과 함께 흙더미를 걷어내다 멈칫했습니다. 장독대 하나가 땅속에 반쯤 묻힌 채 모습을 드러냈고 그 주변으로 흙빛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현덕 씨가 포클레인에서 내려와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흙 속에서 삐져나온 것은 사람의 손가락 뼈였습니다. 안양 만왕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출동한 감식반이 현장을 수습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장독대 아래 깊이 60cm 지점에서 성인 여성의 유골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나온 것은 사가버린 옷감 조각 몇 점과 가느다란 은빛 팔찌 하나였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작고 또렷한 한글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수님. 담당 수사관이 그 이름을 경찰청 가출인 명부에 조회했을 때 1987년 수원 팔달경찰서에 접수된 서류 한 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수원 팔달경찰서 강력팀 윤서진 경위였습니다. 윤 경위는 당시 42살로 강력반 경력 14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든 첫날 밤 1987년 접수 당시의 진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도 빈약했지만 내용은 더 빈약했습니다. 부부싸움 잦음, 가출 전력 있음, 자발적 이탈로 판단. 윤경희는 서류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구나.
그는 그날부터 사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6월 발견 이후 3주가 지나서였습니다. 감정서에는 여러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윤경위의 눈이 멈춘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후두부 함몰골절, 둔기로 강하게 가격당한 흔적이 명확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3경추골절, 목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으로 사망 원인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타살 가능성 매우 높음. 자연사 또는 사고사로 볼 근거 없음. 윤경위는 감정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입니다. 윤경위는 1987년 당시 박수님 씨, 주변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남편 최경수, 시어머니 장정분, 친척 류재민, 이웃 주민 이춘자, 오점례, 문방구 주인 박재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유골건으로 1993년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은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윤경위는 그 기록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유골과 안양 창고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 두 건이 같은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유골은 누구인가? 그리고 박수님 씨는 어떻게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윤경위가 1993년 캄보디아 대사관 공문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공문에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대해서 보던 윤경위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사진 속 얼굴은 박수님 씨와 닮아 있었지만 등록번호 끝자리 2개가 달랐습니다. 누군가 박수님 씨의 신분을 도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박수님 씨는 안양의 창고 땅속 장독대 아래에 20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경위는 수첩에 류재민이라는 이름 아래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2006년 여름 윤서진 경위는 1987년 사건 당시 박수님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사이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수원을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경위는 달아빠진 수첩 하나를 들고 그 흩어진 기억들을 하나씩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경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가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번번이 보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입을 영었은 이웃 주민 이춘자 씨였습니다. 당시 38이었던 이춘자 씨는 2006년 기준으로 57살이 되어 수원시 권성우에 빌레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경위가 찾아갔을 때 이춘자 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경위가 안양 창고에서 발견된 유골 이야기를 꺼내자 이춘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춘자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제가 본 게 있어요. 말을 못했던 거지 기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지 며칠 안 됐을 때 최경수 씨가 류재민 씨 트럭에 뭔가를 싣는 걸 봤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큰 마대자루였는데 둘이서 같이 들었어요. 무거운지 류재민 씨가 허리를 펴면서 끙하는 소리를 냈어요. 윤경위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춘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경수 씨가 다음날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나왔다가 우리 부부 이삿짐 정리하는 거 봤죠?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두 번째 증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류재민의 전 직원 강동철 씨였습니다. 강동철 씨는 2006년 당시 경기도 의왕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위가 찾아갔을 때 강동철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산대 위의 볼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양 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한 게 1987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창고 한켠에 이미 장독대가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 주변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면 안 된다고요. 한 번은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장독대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사장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강동철 씨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들었어요. 사장님이 최경수 씨랑 전화하면서 하는 말을
입 다물고 치워. 뭘 치우는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 사장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 증언은 가장 오랜 침묵 끝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장정분 씨였습니다. 2006년 당시 81살의 장정분 씨는 수원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 있었습니다. 윤경희가 면회를 신청하자 장정분 씨의 아들 최경수 씨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경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면회실을 찾아갔습니다. 장정분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경희가 옆에 앉아 박수님 씨의 이름을 꺼내자 장정분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장정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그날 밤 타는 냄새도 알았고 마대자루도 봤어. 근데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장정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20년 가까운 침묵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순임아. 장정분 씨가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를 윤경희는 수첩에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었습니다. 증언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윤경희의 수첩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마대자루, 짙은 녹색 봉고 트럭, 안양 창고의 장독대, 그리고 입 다물고 치워라는 4글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경희는 2006년 8월 류재민과 최경수 씨에 대한 공식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19년 만에 두 사람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환장을 받아든 날 밤 류재민은 안양 창고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포클레인에 파헤쳐진 채 텅 빈 장독대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젖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6년 8월 23일 류재민이 수원 8달 경찰서 강력팀 조사실에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58세의 류재민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중년 사업가였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그 맞은편에 앉아 서류 한 묶음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이춘자 씨의 진술서, 강동철 씨의 진술서, 세차장 직원 임창복 씨의 진술서를 차례로 류재민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류재민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조사실 벽의 한 지점에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경희가 첫 질문을 던진 것은 서류를 펼쳐놓은 지 1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박수님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류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양 창고 장독대 아래에서 발견된 유골의 DNA가 박수님 씨 오빠 박성태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류재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경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사실 벽에 시계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다시 류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침묵이 2시간 넘게 이어진 뒤 류재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윤경희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자 류재민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종이컵을 내려놓는 손이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류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이랬습니다. 1987년 4월 13일 오후 류재민이 포목점에 가져간 것은 가게명의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최경수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박수님 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류재민은 그 사실을 최경수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경수 씨와 박수님 씨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밤 9시경 류재민이 집에 도착했을 때 박수님 씨는 이미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후두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최경수 씨는 부엌 한켠에 서서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깨진 무쇠 냄비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류재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류재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님 씨가 숨이 붙어 있었어요.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가 최경수 씨한테 맵119를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최경수 씨가 저를 밀치면서 그러면 둘 다 죽는다고 했어요. 류재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못 나왔어요. 최경수 씨가 그동안 제가 수님 씨와 만난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저도 공범이라고 했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류재민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조사실, 아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한 일은 이랬습니다. 류재민이 수님 씨의 목을 눌러 숨을 끊었고 최경수 씨는 마대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류재민의 봉고 트럭에 마대자루를 실었고 안양 창고로 향했습니다. 미리 파두었던 장독대 아래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박수님 씨의 신분증은 류재민이 챙겼습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었고 동남아시아로 건너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주검 곁에 그 신분증을 놓아두었습니다. 박수님 씨가 스스로 캄보디아까지 도망가 그곳에서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13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자백이 끝난 뒤 류재민은 조용히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경희는 그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수갑을 꺼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는 최경수 씨가 이미 별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경수 씨는 끝까지 부인하다가 류재민의 자백 내용을 전달받은 직후 무너졌습니다. 저는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실수였어요. 그 말이 윤경희의 귀에 들어왔을 때 윤경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님 씨가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수원의 봄,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2006년 9월 수원지방법원에 2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피의자 류재민, 최경수. 죄명은 살인 및 사체유기,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였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던 날 아침 류재민의 아내 신명희 씨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최경수 씨의 두 번째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가정이 동시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날 아침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1987년 4월 13일 밤 박수님 씨가 부엌 바닥에서 홀로 내질렀을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공판 첫날 방청석에는 박수님 씨의 오빠 박성태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64살이 된 박성태 씨는 20년 가까이 쌓아온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얼굴에 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내내 박성태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입술이 떨렸습니다. 방청석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예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경수 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발적 충동에 의한 상해치사였으며 사체유기는 류재민이 주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재민은 반대로 최경수 씨가 먼저 박수님 씨를 가격했고 자신은 공범으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안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비밀을 지켜온 사이였지만 법정의 냉기 앞에서 그 오랜 공모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증인석에 앉아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경수 씨에게는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류재민에게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최경수 씨는 고개를 떨구었고 류재민은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의 박성태 씨는 선고가 끝나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울음인지 안도인지 분노인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고 이후 박수님 씨의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식으로 수습되어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성태 씨가 어머니 산소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봉안식이 치러진 날은 2007년 6월 말의 흐린 오후였습니다.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는 가운데 박성태 씨는 흰 국화 한 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단출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누이 박수님 1945년생 영면하다. 박성태 씨는 한동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본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수원 팔달구의 옛 골목 근처를 혼자 걷다가 지금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자리 앞에 잠시 섰습니다.
붉은 벽돌 양옥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개나리가 피어있던 담벼락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연탄아궁이 위에 무쇠솥을 올리고 매일 아침 6시면 쌀을 씻던 여자가 살던 자리였습니다. 윤경이는 그 자리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수님 씨가 사라진 지 20년이 다 되어서야 세상은 비로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거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물음은 너무 늦게 왔고 그녀가 대답할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땅속 60cm 아래 장독대 밑에 묻혀 있더라도, 이국 땅의 낡은 숙소에 가짜 이름으로 덮여 있더라도, 20년의 세월이 그 위를 지나가더라도 진실은 끝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그 진실이 너무 늦게 드러날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은 언제나 가장 힘없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박수님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바로 그 물음입니다. 우리는 더 일찍 볼 수 있었는데 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수원 박수님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제 사건 심야 고백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